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온 세상이 흰 입김을 토해내며 얼어붙은 듯 고요했지만 이씨 가문의 안채마당만은 묘하게 숨을 죽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처마 끝에 매달렸다가 바람이 스치면 사방으로 흩날렸고 대문 앞 돌계단에는 아직 사람들의 발자국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이면 을의 조상께 차례를 올리고 집안 사람들이 모여 새해의 무사함을 빌어야 마땅하건만 그 집에는 기이하게도 향 냄새보다 술 냄새가 먼저 번지고 있었습니다. 대청 안쪽에서는 누군가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새벽 공기와 어울리지 않게 질척하고 비릿했습니다. 그 집 며느리 수인은 새벽부터 부엌과 안채를 오가며 손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붉어진 손등은 찬물에 여러 번 갈라져 있었고 손끝은 바늘에 찔린 자국으로 거칠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덮이고 떡을 올리고 술잔을 닦았습니다. 그 집안에 시집온 뒤로 그녀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고 억울함보다 인내가 먼저 입술을 막았습니다. 혼이 난 첫 해까지만 해도 수인은 이 집에 제법 희망을 품었었습니다. 남편 광식이 본디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약하고 귀가 얇아 세상 유혹에 잘 흔들릴 뿐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으리라 스스로를 달랬지요. 시어머니 박씨 부인 또한 겉으로는 차고 엄한 분이었으나 적어도 집안의 질서와 채통만큼은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인은 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남편이 바깥 기방으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을 때도 집안의 돈이 어딘가로 새기 시작했을 때도 하인들이 눈치를 보며 서로 다른 말을 흘릴 때도 수인은 대놓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가문을 살리는 길은 말다툼이 아니라 집안을 조용히 붙드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광식인에다 판 물건의 빈자리를 몰래 메우려 제 폐물부터 줄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헐거워진 가세를 겨우 가리고 있던 것도 사실은 수희의 손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씀은 누구의 입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식은 점점 더 늦게 들어왔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옷깃마다 진한 향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냄새의 주인이 월향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은 집안에 없었습니다. 월향은 원래 기방에서도 이름난 기생이었습니다. 웃을 때는 봄꽃처럼 웃었고 입을 열 때는 꿀물처럼 말을 흘렸으나 눈빛 깊은 곳에는 상대의 속을 훑어보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광식은 그런 월향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친구라 하였고 다음에는 그를 아는 여자라 재밌다 하였고 나중에는 집안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덕목이라며 수희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수희는 그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조금씩 쌓여갔지요. 그런 불안은 어느 날부터 박씨 부인의 눈에도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원래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기침을 하든 손이 터져 피가 나든 밤새 장부를 맞추든 크게 묻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희는 몇 번인가 이상한 순간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수희가 밤늦게까지 남편의 방 앞에 무릎을 꿇고 기다리다 끝내 쓰러졌을 때 박씨 부인이 아무 말 없이 방 안에 있던 화로를 바깥으로 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광식이 술김에 그릇을 던져 수희의 이마가 찢어졌을 때 부인이 하인들 앞에서는 차갑게 혀를 찼으나 뒤늦게 늙은 몸종을 시켜 약초를 슬쩍 보내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수희는 그 작은 흔적들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차갑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아주 작게 그러나 오래 그녀 안에 남아있었지요. 문제는 월향이 들어오고부터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월향은 광식의 팔짱을 끼고 안채까지 드나들었습니다. 원래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식은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웃었습니다. 내 집에 내가 데려온 손님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수인은 손을 꽉 말아쥐었으며 박씨 부인은 말없이 지팡이 끝만 바닥에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리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집안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하나 둘 생겨났습니다.
수희가 정리해둔 장부가 흐트러져 있거나 그녀의 방에 없던 향 냄새가 배어 있거나 누군가 일부러 필첩을 뒤진 흔적이 보이곤 했습니다. 수희는 처음에는 하인들의 실수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자신이 적지 않은 글씨가 종이 위에 쓰여 있는 것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의 필체와 무척 닮아 있었으나 끝액의 힘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그 순간 수희의 가슴 안쪽으로 차가운 물이 흘러드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음 날 수희는 용기를 내어 광식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요사이 제 방을 누군가 뒤지는 듯합니다. 제 글씨를 흉내낸 종이도 보았사온데 조심하셔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광식은 술잔만 기울인 채 피식 웃었습니다.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이제는 없는 죄도 지어낼 셈이냐. 수희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안방에 불을 밝혀두고 있었습니다. 몸종 하나가 약그릇을 들고 들락거렸고 부인은 그 약그릇 가장자리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이미 알아버린 사람처럼, 그러나 그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정월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수희는 이른 새벽부터 차례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술상까지 살폈습니다. 그런데 대청 안쪽에서 갑자기 광식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인연을 당장 끌어내라. 그 소리가 어찌나 거칠고 컸던지 안채의 종들이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수희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광식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 기운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한 손에는 서신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뒤에는 월향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려한 비단 치마를 입고 입가에는 얕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광식은 수희 앞에 서자마자 꾸러미를 그녀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어졌습니다. 수희가 얼떨결에 그것을 주워들자 광식이 소리쳤습니다. 내 눈을 속이고 딴 사내와 정을 통하였지. 이 더러운 년, 네 편지가 죄다 들통났다. 수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자신의 필체를 닮은 글씨였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분명 달랐습니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방님, 제 글씨가 아니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한 것이옵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사옵니다. 제발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광식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수희의 뺨이 한쪽으로 꺾였고 입술이 터져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담장 너머에서는 벌써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간통을 했다더라. 얌전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구나. 사람들의 말은 눈보다 차갑게 날아들었습니다. 월향은 대청 끝에 기대앉아 은비녀를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형님도 참 고집이 세시네요. 들킨 마당에 아직도 발뺌이라니 참 딱하지 않으세요. 그 말은 기름처럼 불 위에 떨어졌습니다. 광식은 더 흥분했습니다. 그는 수희의 머리채를 잡아 마당 한가운데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수희의 손바닥이 쓸려 살이 벗겨졌고 무릎은 금세 붉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대청 쪽을 향해 겨우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만은 제 말씀을 믿어주십시오. 그때 안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당의 소란이 그 순간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부인의 얼굴은 서리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칼날처럼 가늘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수희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수희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듯 부인의 치맛자락 쪽으로 몸을 끌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결백하옵니다. 제발 한 번만 살펴봐 주십시오. 그 말에 박씨 부인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찰나였습니다. 곧 그녀는 얼굴을 굳히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년이 무슨 염치로 아직도 입을 여느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수희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한 줄기 기대마저 그 자리에서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발치에 놓인 낡은 보다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천이해지고 매듭은 질기게 묶여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것을 힘껏 던졌습니다. 보다리가 수희의 어깨에 부딪히며 묵직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거나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 문턱 밟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 말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광식은 어머니의 말이 떨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수희를 대문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녀의 팔을 비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오늘 내년을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 뒤로 들려오는 것은 남편과 월향의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수희는 눈 위에 나뒹군 채 한동안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손톱이 빠지도록 대문을 긁으며 울부짖었으나 안에서는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더 굵게 쏟아졌고 그녀의 어깨 위에도 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차마 끝까지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수희는 끝내 보다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더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그녀는 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걸음마다 피가 묻고 눈이 묻었지만 그녀 자신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품에 안은 그 낡고 보잘것없는 보다리가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고 언젠가 이 집 문 앞에 전혀 다른 얼굴로 다시 서게 만들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희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고 담장 위로는 눈만 차갑게 쌓여갔습니다. 바람은 등을 떠밀었지만 발은 자꾸만 뒤로 붙들렸습니다. 그 집에서 보낸 세월이 짧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질고 서러운 날이 더 많았어도 새벽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루를 닦고 안채의 문풍지를 손보며 살아낸 시간까지 한순간에 다 거짓이었다고 믿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문 안쪽에서 다시 들려온 것은 사람의 마음을 끊어놓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월향이 간드러진 목소리로 웃으며 무언가를 속삭였고 곧이어 광식의 술 취한 웃음이 뒤섞여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피 묻은 손등보다 찢어진 입술보다 얼어붙은 발끝보다 더 깊이 수희의 가슴을 핥히었습니다. 결국 수희는 더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더 머물렀다가는 정말 짐승처럼 얼어 죽을 것 같았고 그렇게 죽어버리면 제 결백도 제 억울함도 제 삶도 모두 월향의 거짓말 속에 묻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수희는 보다리를 품에 꼭 끌어안은 채 눈보라를 헤치고 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처음에는 또렷하게 들렸으나 점점 멀어졌고 끝내는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발밑의 눈은 처음에는 발목만 덮더니 어느새 종아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속적삼 하나만 걸친 몸으로 산길을 오르는 일은 거의 죽으러 가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미끄러졌고 넘어질 때마다 보다리만큼은 품에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터져 있었고 차가운 바람에 젖은 머리카락은 뺨과 목덜미에 달라붙었습니다. 한 걸음 더 떼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한 걸음에서는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산속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가장 잔인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승 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나뭇가지가 서로 비비며 내는 마른 소리만 귀를 스쳤습니다. 수희는 눈앞이 흐려질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적어도 제가 억울하다는 사실만큼은 하늘이 알아야 한다고. 누가 믿어주지 않더라도 제 마음만은 끝까지 저 자신이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마음보다 훨씬 먼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발이 제 것이 아닌 듯 감각이 흐려졌고 손가락은 굽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안쪽이 얼음 조각으로 긁히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더 걸었는지 알 수 없을 즈음
산중턱 바위 뒤로 허물어져가는 선왕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도 바람을 온전히 막아줄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곳은 눈보라 한가운데보다 나았습니다. 소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안쪽에는 오래 묵은 먼지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배어 있었고 제상이라고 놓인 나무판 위에는 깨진 사기 그릇과 말라붙은 솔가지 몇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희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이를 부딪히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눈물인지 녹은 눈인지 모를 물기가 턱 끝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동안은 몸을 웅크리고 숨만 골랐습니다. 그러나 추위는 가만히 쉬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올라온 냉기가 무릎을 타고 허리까지 차오르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풀과 부러진 나뭇가지를 긁어 모아보려 했습니다. 혹시라도 불씨를 일으킬 수 있다면 목숨을 조금 더 붙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싯돌은커녕 나뭇가지 하나 짚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수인은 끝내 두 손을 무릎 위에 떨군 채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울음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요. 제가 그리 큰 죄를 지었다면 차라리 그 집 마당에서 벼락이라도 내려치시지. 어찌 이 추운 산속까지 끌고 와 이렇게 말라 죽게 하십니까? 그 말이 끝나자 억눌렀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선앙당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서방님이 저를 믿어주셨다면, 단 한 번만 제 눈을 들여다보셨다면, 아니, 어머님이 조금만 덜 차갑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절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제 인생이 이리 되었습니까?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으면 덜 억울할 듯한데 또 이렇게 죽자니 너무 억울하여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울음이 잦아들 무렵 품 안에서 묵직한 감촉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대문 앞에서 맞고 끌려 나오느라 잊고 있었던 보달이었습니다. 수희는 잠시 그것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마지막에 자신에게 던져준 것이었습니다. 그 손길도 차가웠고 말도 칼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수희는 그 순간 이 보다리를 그냥 밖으로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으나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그녀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만졌습니다. 너무 오래 묶어둔 탓인지 매듭은 질기고 단단했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죽어 있어 천을 제대로 잡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수희는 매듭을 풀려 애썼습니다. 혹시 낡은 옷가지라도 하나 들어있다면 이 얼어붙은 몸을 덮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정말 돌덩이만 던졌을 리는 없다고 그런 헛된 희망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정신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매듭 하나가 겨우 풀렸고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두 번째 매듭을 풀었습니다. 손등의 상처가 다시 벌어져 피가 비쳤지만 차가워진 피는 곧바로 검붉게 말라붙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매듭이 풀렸습니다. 수희는 얼어붙은 손으로 보다리 자락을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둠과 눈물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빛이 선왕당 무너진 틈으로 비스듬히 스며들자 그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하나씩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누더기인 줄 알았던 옷가지 아래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묵직한 황금빛이 번뜩였습니다. 수희는 숨을 멈춘 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직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놀람이 너무 커서 오히려 눈물마저 멈춘 듯한 얼굴로 자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조차 믿지 못한 채 달빛 아래 드러난 그 낡은 보다리 속 비밀을 멍하니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달빛은 무너진 선왕당 지붕 사이로 가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희미한 빛이 낡은 보다리 속을 비추자 수희의 숨이 잡은 듯 멈추었습니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황금 덩이였습니다. 그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바닥 위에서 달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손에 쥐기 어려울 만큼 묵직한 덩이들이 누더기 사이에서 굴러나왔습니다. 수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움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황금 덩이 아래에는 얇은 비단에 곱게 쌓인 물건이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수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비단을 풀자 그 안에서 정교한 문양이 그려진 얇은 도안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 문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오랜 세월 공들여 기록한 듯한 직물의 설계도였습니다. 실의 굵기와 짜임의 순서, 색을 들이는 비율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인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교함에 숨을 삼켰습니다. 이씨 가문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비단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밀이 이 낡은 보다리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접혀 있던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누런 종이 꾸러미였습니다. 종이는 오래된 한지였지만 접힌 자국마다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인은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춘 이유는 단순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종이를 펼치면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수인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글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수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글씨는 분명히 익숙했습니다. 몇 년 동안 매일같이 보아온 필체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글씨였습니다. 수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불쌍한 며느리 수희에게 만약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 뜻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겠구나. 지금 너는 내 말을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어찌 그리 모질게 내쫓을 수 있느냐고. 왜 한 번도 네 말을 들어주지 않았느냐고. 그러나 지금은 그 원망을 잠시만 내려놓아라.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수희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씨는 분명히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밤을 새워 쓴 듯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의 가장자리에는 먹이 번진 자국도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광식이 그 아이는 오래전부터 월향이라는 계집의 늪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눈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어미가 아들을 바로잡지 못한 죄 또한 내게 있겠지. 얼마 전 나는 그 아이와 월향이 나누는 말을 듣고 말았다. 네 음식에 독을 타려 한다는 말을. 그 글을 읽는 순간 수희의 숨이 끊어질 듯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그들을 꾸짖었다면 어찌 되었겠느냐. 광식은 이미 눈이 멀어 있었다.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칼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가문은 끝장나고 말았겠지. 나는 그 꼴을 참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모질어지기로 했다. 네가 나를 원망하더라도 네 목숨만은 살려야 했다. 수희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은 이미 얼어붙은 뺨 위를 타고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기억해온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돌아섰던 시어머니의 얼굴, 말없이 지팡이를 두드리던 밤,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냉정한 태도, 그 모든 것이 지금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다리 안에 있는 황금과 비단 도안은 모두 네 것이니라. 그것은 네가 다시 살아갈 미천이다. 평안도 대동강 근처에 박주사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내 친척이다. 이 편지를 보여주면 너를 거두어 줄 것이다. 그곳에서 몸을 숨기고 살아라. 그리고 절대로 서두르지 마라. 세상에는 억울함보다 오래가는 것이 있다. 그것은 기다림이다. 글을 읽어 내려가던 수희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저를 살리시려고 그런 것이었습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선왕당 안에서 오래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억울함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사랑 앞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끝날 즈음 수희의 얼굴은 처음보다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직 눈물은 마르지 않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이전과 다른 빛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종이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희야, 네가 살아남는다면 그때 나를 원망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라. 살아서 네 삶을 되찾아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수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선왕당 바닥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선왕당의 오래된 나무 기둥과 무너진 벽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수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왕당 신령님, 부디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저는 오늘 여기서 죽지 않겠습니다. 저를 살리려 하신 어머니의 뜻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살아남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께 받은 이 은혜를 갚기 전에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황금과 도안을 하나씩 다시 보따리 안에 정리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움직임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선왕당 밖에서는 눈이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희의 눈에는 그 눈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묻어버리는 눈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사람을 덮어주는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선왕당 안에는 더 이상 절망의 울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 하나가 눈보라 속에서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선왕당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수희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은 어느새 잦아들고 있었고 하늘 끝에는 아주 희미한 빛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긴 어둠 뒤에 조심스럽게 찾아오는 새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수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는 낡은 보다리가 단단히 안겨 있었습니다. 황금의 무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한 사람의 목숨과 한 가문의 마지막 뜻이 함께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흘린 눈물 때문에 눈은 아직 붓고 있었지만 시선은 이전보다 훨씬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수희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왕당을 내려오는 길은 밤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눈이 쌓인 길 위에는 그녀의 발자국만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전처럼 얼어붙은 공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미약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것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걸어 내려왔을 때 수희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멀리 마을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아침 안개가 걷히지 않은 들판 너머로 초가집들의 지붕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안에는 그녀가 떠나온 집도 있었습니다. 그 집 안에는 여전히 그녀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희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편지 속 마지막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기다림이 더 오래 간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한 들판을 지나 작은 나루터가 있는 길로 향했습니다. 평안도로 가려면 반드시 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길은 길고 낯설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방향을 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한 줄의 길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조금 더 떠올랐을 때 수희는 작은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강 위에는 얇은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물살은 겨울답게 조용했지만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루터에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배 한 척이 강가에 묶여 있었고 나룻배를 모는 늙은 사공이 삿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낯선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눈 속을 밤새 걸어온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공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을 건너려 하시오. 수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건너가야 합니다. 사공은 그녀를 잠시 더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공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는 곧 떠날 것이오. 수인은 조용히 배에 올랐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보다리를 품에 안은 채 배 한쪽에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삿대가 물을 밀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는 천천히 강 위로 미끄러지듯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 위의 안개가 조금씩 갈라지며 물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인은 그 물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긴 시간 끝에 겨우 시작되는 삶 앞에서 느끼는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배가 강이 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사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 속을 오래 걸어온 얼굴이요. 도망치는 길이요. 그 말은 비난도 아니었고 단순한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수인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낮게 말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사공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물은 아무 말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배가 강 건너편에 닿았을 때 해는 이미 절반쯤 떠올라 있었습니다. 눈 위에 비친 햇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배에서 내려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그녀가 떠나온 땅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몸을 돌려 앞으로 이어진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길은 평안도 대동강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박주사라는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에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수인은 보다리를 다시 한번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자국은 새벽 눈 위에 또렷하게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자국은 이제 도망치는 사람의 흔적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의 길이 되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넌 뒤의 길은 훨씬 더 낯설었습니다. 수인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땅 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덮인 들판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게 펼쳐져 있었고 멀리 낮은 산들이 희미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강을 건너기 전과는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조용하고 낯선 공기가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희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 걷고 다시 강을 건넜기 때문에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몸보다 먼저 멈추면 마음이 다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 때 작은 마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눈 덮인 초가집들이 들판 한쪽에 모여 있었고 굴뚝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인 듯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수인은 잠시 그곳에 멈추었습니다. 입술이 말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스쳤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물을 떠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무 뒤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수희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여인이 눈 덮인 길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을 잃은 것이요.
수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길을 잃었다고 말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길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물 옆 돌 위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은 작은 곳이요. 낯선 사람을 오래 숨길 수 있는 곳은 아니지. 그러나 잠시 쉬어가는 것까지 막을 이유는 없소. 수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수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안도 대동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대동강이라 그곳까지 가려면 아직 길이 멀지.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마을 끝에 작은 주막이 하나 있소. 거기서 따뜻한 국 한 그릇쯤은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오.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 정도 인심은 아직 남아있으니 말이오. 수희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따뜻한 음식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크게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쪽 길을 가리켰습니다. 길 끝에 보이는 초가집이 주막이요. 수인은 노인의 손이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초가집 하나가 눈 사이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장작 타는 냄새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며 스며들었습니다. 안쪽에는 중년의 여인이 장작불 위에 솥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 속에서 막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수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이군요. 앉으세요. 수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문 옆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은 따뜻한 국이 담긴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희는 그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함이 몸 전체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 숟가락을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길을 떠도는 사람의 얼굴은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뒤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이 사람을 쫓아낼 때가 있지요. 그러나 길이라는 것은 이상하게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또 다른 마을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수인은 숟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돌아가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묘하게 마음 깊은 곳에 남는 말이었습니다. 수희는 다시 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천천히 그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위로 아침 햇빛이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주막 안에서 한 여인의 긴 여정은 조용히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막을 나섰을 때 해는 이미 꽤 높이 떠 있었습니다. 밤새 얼어붙어 있던 눈 위로 햇빛이 내려앉자 들판은 은빛처럼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희는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을 먹은 덕분에 몸은 조금 풀렸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생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보다리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황금과 도안, 그리고 편지의 무게가 다시 또렷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기다림이 더 오래 간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수인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길은 점점 더 한적해졌습니다. 눈 덮인 들판 사이로 난 좁은 길이 멀리 이어지고 있었고
가끔 지나가는 술의 자국이 얼어붙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낮이 되자 조금 누그러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수인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세상을 읽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 때 길 앞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인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멀리서 두 필의 말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 위에는 관군의 복장을 한 사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수희의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보다리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숙이고 길가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숨을 고르며 평범한 길손처럼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말발굽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내는 그녀 앞을 지나가다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한 사람이 고삐를 잡은 채 수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낯선 여인이 눈 덮인 길을 혼자 걷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길이냐?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짧았습니다. 수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강 건너 마을에서 오는 길입니다. 사내는 잠시 그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혼자냐? 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눈 위를 스치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다른 사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요 며칠 사이 도망친 계집이 하나 있다는 소문이 있다더군. 첫 번째 사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수희의 심장이 다시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뒤 사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고개 들어보아라. 그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수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빛이 눈 위에서 반사되며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눈 속을 오래 걸어온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두려움보다는 이상하게도 조용한 침착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찾는 얼굴과는 다르다.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수희의 심장을 붙잡고 있던 긴장을 한순간에 풀어놓았습니다. 두 사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말에 고삐를 돌리며 다시 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발굽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희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목숨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길 위에는 두 가지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수인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자국이 다시 눈 위에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산 너머 어딘가에 대동강이 흐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 어딘가에는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인은 그 생각을 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한 사람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길은 점점 더 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들판은 어느새 끝나고 낮은 산길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아직 녹지 않은 곳에서는 발이 깊이 빠졌고 바람은 산등성이를 돌아 더욱 거칠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멈추면 다시 일어설 힘이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산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좁았고 주변에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가지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낮고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먼 곳에서 조용히 숨을 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수인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군과 마주쳤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오래 바라보았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수인은 눈을 잠시 감았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목숨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두려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넘자 길은 다시 넓어졌습니다. 눈 덮인 평야가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 끝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물빛이 보였습니다. 강이었습니다. 수희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그 강줄기는 그녀가 찾고 있던 곳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동강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물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끝없이 이어지던 길이 드디어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그러나 기쁨보다 먼저 떠오른 감정은 조심스러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 속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주사. 그 이름이 정말 그녀를 지켜줄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수인은 강가 근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이전에 지나왔던 마을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강을 따라 장터가 형성되어 있었고 몇 채의 기와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레가 오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마을 입구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인 공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현실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장터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고 강가에서는 짐을 싣는 사공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듯 조용히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작은 기와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 위에 걸린 작은 나무판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씨 상회. 수희의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혹시 같은 성을 가진 다른 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도 이곳이라는 확신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나온 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 속을 헤매던 밤, 선왕당의 차가운 바닥, 어머니의 편지,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던 길. 그 모든 시간이 이 문 앞까지 이어져 온 것 같았습니다. 수인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안쪽에는 중년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낯선 여인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좁혔습니다. 수인은 말없이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글씨 위를 천천히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수인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사내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오. 수희의 가슴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긴 여정 끝에서 처음으로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조용히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선 순간 바깥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장터의 분주한 소리와 강가의 물결 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희미하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채의 공기는 조용했고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서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로가 은은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사내는 문을 닫은 뒤 천천히 수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와 동시에 조심스러운 확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 놓인 낮은 탁자 위에 편지를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글씨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잠시 아무 말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화로의 불이 작은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기와 끝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희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어떤 대답을 기다리는 자리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뒤 사내가 천천히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수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글씨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벌써 10여 년 전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희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사내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손끝으로 가볍게 짚었습니다. 이 글씨는 틀림없이 박 씨 부인의 글씨요. 나는 그녀의 사촌 형제 되는 사람이요. 사람들은 나를 박주사라고 부르지. 그 말이 끝나자 수희의 숨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이곳까지 오게 만든 이름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보다는 이상하게도 긴장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도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주사는 잠시 수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지에는 네 목숨을 지켜달라는 부탁이 적혀 있더군. 수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주사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이런 부탁을 남길 만큼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는 것도 알겠지. 수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낮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밤과 눈과 침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주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로 옆에 앉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는 오래된 이야기들이 있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삶을 뒤에서 움직이는 이야기 말이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가의 겨울 햇빛이 기와 위로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젊었을 때부터 아주 단단한 사람이었소. 한번 결심한 일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었지. 그런 사람이 네 목숨을 부탁하며 편지를 남겼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요. 방 안에는 다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수희는 처음으로 몸에 쌓여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 주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 놓여있던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비단과 문서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그 상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당분간 몸을 숨길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소문은 빠르게 퍼지지. 그러니 네가 여기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좋겠소. 수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 머물 생각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만 시간을 얻으면 됩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주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 속을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의 눈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수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니까. 수희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종이의 촉감이 손끝에 닿는 순간 다시 한번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에서는 해가 조금 더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빛이 강 위에 길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집안에서 한 여인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간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조용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주사의 집 안쪽에는 오래 쓰지 않던 작은 방이 하나 있었고 그곳이 그녀가 머물게 된 자리였습니다. 창문은 작았지만 낮이 되면 강에서 불어오는 빛이 방 안으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수희는 거의 잠만 잤습니다.
긴 시간 이어졌던 두려움과 긴장이 몸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몸이 쉬기 시작하자 비로소 마음도 조금씩 숨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휴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아침 수인은 창문 밖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 위로 떠오르는 아침 안개가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고 그 너머에서 사공들이 배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희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조용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만 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도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보다리 속에 있던 황금의 무게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두 가지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삶을 시작하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희는 처음으로 박주사 앞에 앉았습니다. 화로의 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고 방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희는 조심스럽게 도안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박주사는 처음 보는 듯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그의 눈이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이런 짜임은 본 적이 없군.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씨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던 비단 도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박주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안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실의 굵기와 염색의 순서, 직조의 흐름이 아주 정교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남길 정도라면 그 여인은 이미 먼 곳까지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겠지.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의미가 깊었습니다. 수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짜보고 싶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박주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희의 눈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주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소. 수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세상에 다시 나타난다면 누군가는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 존재도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녀의 말은 아주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주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화로의 불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작게 흔들리며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숨는 것보다 더 위험한 길이 있어. 그것은 다시 나타나는 길이지.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희는 잠시 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살아남았다면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아주 단순했지만 방 안에 깊게 남았습니다. 박주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라면 돕겠소. 그러나 이 일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하오. 세상에는 눈이 많으니까. 수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이후 작은 방 안에는 다시 다른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인은 도안을 펼쳐놓고 실의 순서를 하나씩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주사는 장터에서 비단 실을 조금씩 구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실패해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작은 천이었습니다. 수희의 손은 오랜만에 배틀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손끝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이 엮이고 천이 만들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멈추어 있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아주 작은 비단 조각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빛은 약했지만 짜임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박주사는 그것을 손에 들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사람들의 눈을 끌 것이오. 수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위에는 여전히 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방 안에서 한 여인의 삶은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길을
천천히 자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비단 조각 하나로 시작되었던 일이 어느새 조금씩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수희의 방 안에서는 날마다 배틀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실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나무가 서로 맞물리며 내는 낮은 울림이 방 안에 규칙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서툴러 실이 몇 번이나 끊어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움직임이 점점 더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짜임의 흐름과 실의 긴장을 몸이 천천히 되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희는 마지막 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배틀에서 천을 풀어냈습니다. 그 비단은 이전에 만들었던 작은 조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빛을 받자 은은한 결이 살아나며 미묘한 무늬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비단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실의 방향과 색의 깊이가 묘하게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이씨 가문에서만 전해 내려오던 방식이었습니다. 수인은 한동안 그 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감촉이 현실이라는 것을 천천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박주사도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을 조심스럽게 손에 들어 올려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장터에서도 눈에 띌 것이요. 그의 말은 칭찬이라기보다 하나의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수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숨기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주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그가 예상하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장터에 내놓으면 사람들의 눈에 들어갈 것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소문이 멀리까지 퍼질 것이요. 수인은 그 말을 듣고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주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 상처를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 상처를 통해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수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두 번째 길을 걷고 있어. 그 말은 무겁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 남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는 새로운 비단이 하나 걸리게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처음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그 천을 가까이서 살펴보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짜임이 묘하군. 이런 결은 처음 보는데.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수인은 장터 한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지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서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그녀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사람의 의지였습니다. 장터 위로 겨울 햇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강에서는 여전히 배들이 오가고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흐름 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한 여인이 숨기려 했던 진실이 이제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인은 천천히 장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것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바람이 강가를 지나 장터 위로 불어왔습니다. 비단이 가볍게 흔들리며 햇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 여인의 긴 겨울은 이제 조용히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이 지나간 자리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